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데없이 한국이 실수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이 신무기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일본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10월 4일 총리 지명 절차가 끝나면 기시다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가 바뀌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관계 개선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재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일본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만 보여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 합의임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을 맡았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합의 주역인 기시다 전 회장은 총리 취임 후에도 우리 측의 합의 번복을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그는 지난 24일 자민당 총재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도 한일 관계 쟁점 중 하나입니다. 대전지법재판부 민사 28단독은 지난 27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한일 양국 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주한 일본 대사관 측도 우리 외교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일단 청와대는 이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총재 당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북한은 일본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무기 공개와 함께 강경한 태도를 표현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긴장감 있는 태도는 최근까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시험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에 대한 분석을 AFP 통신과 CNN 등이 30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이론적으로 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음속의 5배에 해당하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기입니다. 설계에 따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이 무기는 빠른 속도뿐 아니라 장시간 낮은 궤도에서 코스를 바꾸며 날아가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더욱 어렵습니다. 라이오넬 패튼 스위스 웹스터대 조교수는 만약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무력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방어 시스템은 상공 1000km에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 방부 관리이자 싱가포르 리콴유 공립대학 방문연구원인 드류 톰스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를 실을 경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보유하게 될 경우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까지 신무기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오익 성향의 이 신문은 다만 한국의 SLBM 발사 직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성과를 폄하하는 듯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온 자주국방 강화 노선의 성과를 부각했다면서도 시험 직전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성과가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SLBM 실전 배치가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앞서 SLBM 개발에 착수하고 사실상 SLBM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무기의 성능을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해당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영 환구15는 이날 전략적 가치가 높고 개발이 어려운 데다 전투력이 뛰어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SLBM 시험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이뤄졌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 능력을 갖췄거나 그 직전에 와 있다는 걸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구15는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에서 800km로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썼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에 역겨운 손 내미는 척이라니, 회담은 무슨. 여기서 더 실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되는 이웃나라. 기시다 자민당 총재는 매우 바쁨으로 한국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해도 회담은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앞으로도 바쁠 사람이 사소한 이야기에 일일이 신경 쓸 여유는 없다. 트집 섞인 이야기는 더더욱 말이지. 한국과 만약 회담을 한다고 해도 한국 측이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시간 낭비죠. 한국과는 한국이 국제조약을 준수한 다음부터 회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메리트는 없다. 혐일 감정이 판치는 그 나라를 도와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 있는지. 대화는 자신이 외무대신 때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나서다. 그렇지 않으면 회담에서 아무리 약속 따위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든 상관없다.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나쁘다. 반일 교육에 의한 잘못된 과거적 사고를 가진 나라와는 양호한 관계 등을 쌓아 올릴 수 없다. 무엇을 검토하든 제멋대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쪽을 보고 갖고 싶어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기본적인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재는 한국에 대해 일관된 일본의 입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는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